저도 앞전에 우리 김태원 변호사님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두 번째 시간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아마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중요한 주제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금 주중에 한번 또 경인여대 가서 우리 한국 근현대사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우리 민족의 영웅은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명을 가르치면은 그 학생들의 거의 99%는요, 이 역사관과 국가관이 전부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강의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은 여기 이미 바른 또 국가관과 역사관으로 다 이제 이미 다 무장이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주 관심사는 이 잘못되어 있는 이 삐뚤어진 주체사상과 또 종북사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상적으로 전향을 시킬 것인가. 그게 늘 저의 숙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쌓여서 아마 이렇게 목회도 하지만 학생들한테 또 가르치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또 저도 가르치고 스스로 이렇게 피드백을 또 제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지금까지 한 3년, 만 3년 차 지금 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학기 수업을 하면서 참 좋은 것은 이게 2학점이 걸려 있단 말이죠. 듣기 싫어도 여기 앉아서 들어야 돼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제가 이렇게 나중에 통계조사를 하면은 100명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99%가 삐딱하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 2주, 3주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승만을 제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한 달 동안은 제가 무장 해제를 시키는 작업을 해요. 처음부터 이승만 그러면요, 튕겨나갑니다. 나름대로 하면서 제가 이제 터득한 나름대로 그런 좀, 방법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도 하면서 많이 배운 건데,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한 학기 수업이 끝나잖아요. 조사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99%가 다 바뀝니다. 99%. 지난 학기는 100% 다 바뀌었어요. 100%가 다 돌아왔어요. 김일성이가 민족의 영웅이라 생각한 아이들도 다 돌아옵니다. 교수님, 김일성이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 위대한 지도자군요. 그거 하나 깨닫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웠습니다. 몰라서 부끄러웠고, 잘못 알아서 부끄러웠고. 그리고 이제는 열심히 주변에 알리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깨우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하는 내용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김일성이가 민족의 영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전달을 할 거예요. 방법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는 함께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딱 얘기하면은 그거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앞전에서 우리 강의 들었으니까 더더욱 아마 실감하실 것 같아요. 바로 맞습니다. 자유라는 단어예요. 자유. 당연한 것 같지만 결코 당연하지 않은,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6.25 격전지를 탐방합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한 3년 정도? 3, 4년 지금 혼자서. 꼭 6.25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자유대한민국 오기까지 호국 투쟁의 역사의 현장들은 제가 어떻게 시간 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취재도 하고, 그리고 특히나 80대신 어르신들이 꽤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를 거치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저기 뭐 아무리 멀어도 차 끌고 가든지 KTX를 타고 가든지 해서 제가 녹취와 함께 캠코더로 영상 촬영을 다 합니다.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차곡차곡 지금 자료들을 모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역시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든지 땅 한 평, 풀 한 폭이 거저 얻어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저는 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6.25 동란 때 한 40여일 만에 국토의 90%를 다 빼앗기고 낙동강 방어선 240km 사이에 두고 경상도만 남지 않았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 망해가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게 뭐냐면 이제 낙동강 방어선 사이에 두고 우리 미군들이 지금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1950년 8월 1일에서 9월 24일까지 정확하게 55일 동안에 전개되었던 바로 전투가 그 유명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입니다. 여러 격전지가 있는데 저는 거의 다 둘러봤어요. 특별히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곳을 소개합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칠곡 또는 외관 바로 사이에 두고 동쪽 편에 있는 328고지라고 그래요. 328고지.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요 뒤에는 519고지라고 숲대미산입니다. 요게 바로 328고지예요. 328m. 흔히 볼 수 있는 야산입니다. 여러분 50일 동안 낙동강 방어선 전투 가운데 아주 손꼽을 만한 치열한 격전지예요. 나중에 이 전투가 끝나고 산에 올라가니까 시체가 몇 구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3,000구가 널브러져 있었어요. 3,000구가. 한 2,000여 구는 주로 이 정상 주변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렇게 파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2000년부터 국군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올해로 18년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국군 유해 발굴을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저는 항상 답을 주고 질문합니다. 328고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방 고지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기에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것만 봐도 알겠죠? 저 언덕이 고지예요? 예? 저 언덕이 328고지. 요 앞에 요겁니다. 예. 요 뒤에 말고 여기 앞에.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꼭 가보세요. 여기에 박형수 선생님이라고 당시에 중대장으로 싸웠던 분인데 90세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전투를 하는데 낮에 조용한 어느 날 바람만 살랑살랑 부는데 이 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정상에 있는 나무예요. 지금도 68년 전에 그 나무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무에 뭐가 하나 걸려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저는 무슨 얘기 하시나 듣고 있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창자야. 여러분 시신이 위에서 포탄이 떨어지잖아요. 5번, 6번, 10번을 폭발한다 생각해 보세요.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가지에는 사람의 팔뚝이 이렇게 걸려 있어. 또 다리가 걸려 있어요. 시신이 그렇게 폭파하면은요, 완전 해체돼가지고 여기저기 다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7분 능선 위로는 안방구조입니다. 참호를 팔 수 없어요. 어떻게 참호를 팠을까요? 참호를 팔 수 없으니까 인간 방호벽을 설치해서 동료들의 시신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50일 동안 싸우는데 이 당시에 평균 온도가 40도예요. 40도. 체감 온도가 40도.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그 맹꽁이나 이 개구리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막 잔뜩 부어오르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사람의 시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용한 대낮에 뭐가 펑 소리가 나. 수리탄 터지는 줄 알고 다들 놀래 자빠져요. 국군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시신이 폭발하는 소리예요. 그거를 참아가면서 시신 썩는 냄새를 그 진동하는 그 시신 썩는 냄새를 다 참아가면서 막아낸 것이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이 어르신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나 저는 여기 갈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동네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아줌마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얘기해 주니까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인천 상륙작전 1일 탐방 제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한번 했었는데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아세요? 당시에 상륙지점 정확한 곳 3군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하루 종일 탐방을 했습니다. 7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적인 성공적인 상륙작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분이 대표적인 바로 전사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로페즈 소위라고. 이게 만석동에 바로 사다리를 이렇게 설치하고 올라가는 장면인데 여기 어딘지 여러분들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유명한 지금 북성포구 그러면은 매일매일 차들이 막 달락달락 그래요. 왜? 그 새우젓갈 유명하거든. 아, 소래요? 소래 말고 북성포구라고 있어요. 만석포구, 만석동에 그 대한제분 공장 있죠? 그 인천지점 대한제분 공장으로 들어가면 그 샛길같이 이렇게 기다란 길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에 이러한 지형을 볼 수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어요. 이 지점이 어딘지는 저는 알아요. 여러 번 갔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올라가다가 바로 여기서 전사를 당한 거예요. 가슴과 오른쪽 팔에 적의 그 기관총 그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픽 쓰러져요. 오른손에 그 수류탄을 들고 있었는데 이걸 던지려고 하다가 이게 떨어져 버렸어요. 동료 20여 명이 휘하에 부하들이 옆에 쫙 있어. 터지면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걸 막아냈어요? 자기 몸으로 그거를 덮쳐가지고 장렬하게 산화했어요. 그러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로페즈 소유의 이 장렬한 희생을 기념하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 세대가 자유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의 전사자는 21명밖에 안 됩니다. 세계적인 성공적인 상륙작전이에요. 최초의 전사자가 누굴까요? 지나가기 전에 참고로 질문하면 로페즈가 아닙니다. 50년 9월 15일에 있었어요. 근데 이틀 앞서서 시계바늘을 돌려서 자 설명을 드립니다. 9월 13일 날 월미도 앞바다에 미 구축함 6척이 딱 갑자기 안에 진입해 들어옵니다. 왜? 인천 상륙작전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서 적 포진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축함이 근접해가지고 사격을 해. 일부러 찔러보는 거예요. 구축함이 그렇게 가까이 들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으면은 포가 어디 있는지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돼.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안으로 들어와서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공산군들이 바보입니까? 맞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서 포가 날라오는데 자 그때 그 6척의 구축함 중에 스웬슨이라는 구축함이 있었어요. 스웬슨. 공교롭게도 그 배 안에 스웬슨이라는 바로 해군 장교가 한 명 있었어요. 스웬슨 소위. 누구냐? 미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적 포탄에 그 자리에서 산화합니다. 피격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9월 14일 아침 8시에 월미도 앞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 스웬슨 중위에 스웬슨 소위에 바로 수장식이 있어요. 수장식. 그래서 월미도 앞바다에 스웬슨이라는 그 장래가 촉망되는 한 사람의 해군 중위를 바다에다가 수장식을 하는 엄숙한 그런 장례식이 끝난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튿날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1명이 희생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작 서울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몇 명이 전사했을까요? 유엔군만. 주로 미군들입니다. 13일 걸렸어요. 9월 15일 날 인천을 탈환했지만 정작 서울 수복까지 13일이 걸렸어요. 9월 28일, 9.28 서울 수복 그러잖아요. 13일이 왜 걸렸을까요? 적의 반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저기 부평전투,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거기서도 한번 굉장히 큰 전투가 있었고 소사전투, 영등포전투 다 아세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을 진격하는 과정에서 적의 스나이퍼가 막 정조준에서 쏘는데 그냥 가다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몇 명이 희생됐을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서울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서울 수복 과정에서. 그러나 그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연희고주에 가면 살짝 뭐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그렇게 잘 명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난 4월에 시드니, 바로 호주 시드니에서, 저희 누님이 저기 호주 시드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우리 현충일에 해당하는 아주 큰 행사가 4월에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자유수호를 위해서 싸웠던 그러한 참전 군인들, 어르신들이 저벅저벅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6.25 동란 때 가평 전투의 바로 영웅입니다. 경기도 저기 지역에 가평이 있죠? 공산군들이 4만 5만 명이 막 밀고 내려와요. 이들의 목표는 수도권 점령입니다. 다시금 수도 서울을 3번째 탈환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이들을 막아서서 누가 싸웠는가? 영연방 4개 나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거기에 미군들까지 가세했었죠. 여러분 이분이 그때 바로 중공군을 막아서서 바로 가평전투에서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 포탄에 여러분 보세요. 왼쪽 귀가 없어요. 왼쪽 귀가 사라졌어요. 왼쪽 눈이 아예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엄청난 치명상을 입었어요. 67년이 지나도록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할아버지 지금도 한국전쟁을 잊을 수 없는 거죠. 저희 누님이 어느 날 가다가 이분 말고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먼저 묻더래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에서 왔다니까 훈장을 보여주대요. 내가 가평에서 싸운 군인이라고. 너희는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피 흘려 싸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 동료들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여러분 시드니에는 가평 스트리트가 있어요. 가평 스트리트. 가평 거리가 있습니다. 아세요? 가평에서 호주 군인들이요 400여 명이 넘게 죽었어요. 예. 우리는 그거 알고 있습니까? 관심도 없잖아요. 이런 얘기는 지금 내가 이거 사실 오늘 이게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맛배기로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들만 봐도요 우리가 정말 자유 대한국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절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충원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대전 또 현충원입니다. 자유수호를 위해서 희생당한 국군이 27만 명이에요. 27만 명. 27만 명 감이 안 오죠? 이 숫자가 몇 명일까요? 13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1300명의 이 숫자를 곱하기 몇 배를 해야 27만 명이 될까요? 208배입니다. 이 사진은 208개에 해당하는 사진을 쭉 도배지를 해야 돼요. 그 숫자가 27만 명이에요. 왜 죽었어요? 자유수호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했다는 사실을 왜 우리는 잊고 살아가냐 이거지. 응? 미군들 178만 명이 투입되었어요. 5만 명 죽고 10만 명 부상당했어요. 지금도 미국의 월터리드 보훈병원에 수십 명 지금 살아 계시죠. 어떤 분은 왼쪽, 오른쪽 팔다리 다 없어. 68년이 되도록. 예. 그러면서도 한국을 잊지 않는데요. I love Korea. 한국이 잘 돼서 좋대요. 한국이 잘 안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프대. 참.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시계바늘을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우리 구한말 역사 때부터 시작해서 이 반만 년 없었던 이 자유가 바로 구한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동방에 이 자유가 없었던 이 어둠의 땅, 저주받은 땅, 뭐 인권이라는 단어도 없고요. 자유평등이라는 단어도 없고 완전히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말 그대로 헬지옥. 헬지옥이 바로 우리 조선 땅이었어요. 그러한 조선에 와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죠. 기독교 복음의 그 중요한 핵심인 바로 자유와 이 평등의 사상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자유가 이 땅에 들어온 역사는 불과 반만 년 통틀어 볼 때 얼마 안 됩니다. 근현대사 바로 140년, 130년 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티 노블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42년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얼마나 또 여인이 또 얼마나 또 섬세합니까? 이분의 일기를 보다가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었어요. 이 민족에겐 거대한 카스트 제도가 존재한다. 내가 알기로는 두 개의 분명한 계층이 있다. 제대로 본 거죠. 무엇과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잘 아시죠? 양반과 쌍놈이지. 자, 한번 세분화 한번 해보겠어요. 대표적으로 고종황제 빼고 황제와 함께 이 땅의 소수 특권층이 누구냐? 양반 계층이었어요. 로버트 부스라는 선교사가 저렇게 막말하는 분이 아닌데 양반을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하나님이 창조한 똑같은 인간인데 누구는 저렇게 상황 대접을 받고 누구는 완전히 개 돼지만도 취급을 못 받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양반들을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무가짜 인간 벌레라고. 매티 노블의 책에 보니까 양반이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 3%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나머지 97%는 뭐죠? 쌍놈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잠재력이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예. 무엇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소수 특권층이죠. 3%만 자유를 누려. 나머지는 자유가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의 바로 현주소였어요. 항상 이렇게 지배계층은 소수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다수는 이렇게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인권의 완전 사각지대. 이것이 반만년 우리의 바로 모습이었어요.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이분들은 누굴까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니라 농노라고 그랬죠. 농사를 짓는 농노. 노예입니다. 농사 짓는 노예. 이분들은 누굴까요? 노비입니다. 노비. 예, 노비입니다. 고조선 때부터 항상 우리는 노비가 있었어요. 노비가 있었는데 이 노비의 전성시대가 언제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배우셨으니까 우리 이용원 선생님이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죠. 노비의 전성시대는 우리 조선시대예요. 몇 세기 몇 세기일까요? 15, 16, 17세기입니다. 한 200여 년, 한 300여 년 어간. 어떻게 15, 16, 17세기 어간에 노비가 이렇게 급증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한 몇 프로였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노비가 한 몇 프로 차지했을 것 같습니까? 예, 최소 40%. 60%까지도 막 육박합니다. 그러면 이 노비의 전성시대를 가져온, 그죠? 누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비의 전성시대를 가져온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세종대왕이 노비의 전성시대의 그 길을 열어놓은 바로 한 사람, 세종대왕입니다. 우리 세종대왕 앞에 누가 있었죠? 태종이 있었죠? 태종이 1414년에 그 종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종부법. 종부법은 뭐죠? 노비가 있고 양반이 있어요. 자, 보세요. 양반 총각이 있어요. 그리고 노비 처녀가 있네.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을 합니다. 결혼을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이제부터 노비가 아니라 양반이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제정한 바로 법이 종부법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태종이 만들었죠. 태종이. 근데 그 태종이 만든 그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를 뒤집어서 그거를 폐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왕이 되면서 했던 일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1422년에 노비 고소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노비가 주인을 고소해. 관가에 가가지고 나를 너무 두드려 팬다.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가서 자초정을 들어보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무지막지하게 막 두드려 패고 잔인한 방법을 막 죽이니까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런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보호해주는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제정을 해야 될 판에 그러지 않고 세종은 노비고소 금지법을 제정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자기 주인을 관가에 가서 고소하는 사람은 교형에 처하노라. 교형이 뭐예요? 목 졸라서 죽이는 거. 예. 1422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1432년에 바로 종부법을 폐지하고 종모법이라고, 종모위천법이라는, 길게 말하면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양반 남자랑 노비 처녀가 결혼을 하면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양반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비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몇 가지 한번 불편한 진실을 좀 소개할게요. 15, 16세기에 서울에 거주하는 양반 관료, 아무리 미관 말직이라 해도 노비가 몇 명이에요? 최소 100명을 거느렸어요. 이거 아셨어요? 우리 코리아는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노비 국가입니다. 노비 국가. 어? 이런 사례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주 기록이죠. 이맹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삼품, 그게 높은 직책이 아닌데 758명의 노비를 소유했습니다. 판서나 정승급은 최소 1,000명. 세계 최고 기록은 이겁니다. 세종의 다섯 번째 오왕자, 그 다음 여덟 번째 왕자였던 영흥대군. 각각 노비가 몇 명? 1만 명을 거느렸어요. 1만 명. 믿거나 말거나죠. 17세기에 경상도 지역의 전체 인구의 42%에서 64%가 노비였어요. 1663년에 서울 아현동, 가자동, 합정, 제가 상암동에 사는데 제가 아마 이 당시에 태어났으면 비슷한 동네 아닙니까? 야, 이게 때를 잘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이 전체 인구가 2374명이었는데 노비가 몇 명? 1729명이었어요. 73%입니다. 노비가. 그러니까 헬조선이 맞죠. 이때는 헬조선이 맞는 거예요. 자, 노비는 뭐 이 정도 하고, 노비 밑에 또 뭐가 있냐면 또 따로 7천반 제도가 있어요. 7천반. 이거는 인도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들, 최악의 최하층의 그러한 천민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7천반. 대표적인 게 뭐 무당도 있고 뭐 갑바치라고 아세요? 가죽으로 이렇게 신발을 만드는, 오늘날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천민이에요. 완전히 최악의 천민 취급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백정입니다. 백정. 이건 뭐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나 다름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누구냐면 바로 여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정말 불쌍한데 자기들이 볼 때 정말 진짜 불쌍한 바로 계층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한 불과 120여 년 전에 찍은 사진이죠. 저 왼쪽에 저 뭡니까 저게? 왕골로장 가리개입니다. 부럽죠? 대낮에 저거 쓰고 돌아다녀야 돼. 패션쇼 하는 거 아닙니다. 응? 얼굴을 가려야 돼요. 오늘날 중동 지역에 부르카를 쓰고 돌아다니는 여인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건 뭐냐? 쓰개치마입니다. 쓰개치마. 중앙대학교의 그 설립자 되시는 이명신 여사가 어렸을 때 전주의 기전여학교 출신이잖아요. 이거 쓰고 학교에 왔다 갔다 했는데 에이 이거 귀찮다고 이거 벗어 제끼고 학교에 그냥 들어갔다가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응? 대낮에 이거 꼭 쓰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매튜 노벨의 책에 보니까 재밌는 것이 저녁 8시에 이 서울에 있는 풍경인데 저녁 8시만 되면은 대종 소리가 어디서 꽝꽝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교체 시간이에요. 바깥에서 싸돌아다니는 남정네들은 집구석으로 들어가십시오. 집 안에 있는 우리 아낙네들이 지금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산책 시간입니다. 그래서 8시부터 잠깐의 시간이 자유 시간이에요. 그때는 이거 안 쓰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몇 분 안 되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자유가 그때 잠깐 주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거 쓰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약과고요. 한번 보세요. 칠거지약이라고 있었어요. 칠거지약. 시집을 갔는데 남편의 7가지 중에 딱 하나를 어겨서 부인이
그러면 이거를 들이대. 당신 7거지약 중에 하나를 어겼어. 나가! 그러면 보따리 싸들고 나가야 돼. 위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혼이야 바로. 저는 제일 황당한 게 네 번째야. 말이 많은 경우. 말이 많은 경우. 그 우리 집사람도 여기 해당되는데 제일 화나는 건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 7번째. 우리 집사람도 병이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은데 그럼 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세상에. 이게 헬조선이야 헬조선. 요즘 젊은 청년들 뭐 헬조선 그러죠. 그럼 제가 니네들이 헬조선을 알아? 내가 한번 맛 좀 보여줄게. 진짜 헬조선이 뭐가 헬조선인지. 나랑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조금만 반만 년에 뭐 몇천 년도 아니야. 110여 년, 120년도 한번 가보자. 이거 얘기해주면요 애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우리 사극에 있는 내용들은요 뻥입니다. 뻥. 이런 내용들 이게 적나라한 이게 팩트거든요. 이런 거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극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추노 뭐 이런 드라마 있었지만 추노도 좀 별론 것 같아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처참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1911년입니다. 불과 최근이에요. 반만 년 따지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었어요. 칼로 코베기였어요. 여차하면 에이씨 하고 남편이 부엌에 들어가. 뭘 가지러? 식칼을 들고 와. 그럼 아내를 제압해. 머리를 꽉 눌러가지고 식칼로 코를 샥 빼요. 이게 헬조선이지. 거기에 더 나아가 발에다가 불을 질러. 장애인으로 만들어요. 아내를. 아세요? 이게 부부싸움입니까?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남편의 코베임을 당한 여인이에요. 이게 불과 우리 120년 전에 우리 코리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재표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맞아요. 독립신문에다가 세상에 불쌍한 인생은 누구다? 조선의 녀편내다. 조선의 녀편내다. 여기 계신 특히 여자분들께서는요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딴 거 하지 말고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감사 복명복창 10,000번을 외우세요. 주무시지 말고 밤 새가면서. 예? 때를 잘 만났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감사해야 될 일이야. 남정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 얘기는 오늘 시간 없어서 지나가겠지만 이 정도로 여인들의 인권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름을 하나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이게 조선시대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져줘도 이렇게 첫째, 둘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게 뭐예요? 또 뭐예요? 1순위, 2순위, 8순위. 뭐예요 이게? 제발 아들나라는 거야 아들. 계속 딸만 낳는다. 7째, 8째. 그럴 때 이름이 좀 심상치 않은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자가 들어가고요. 끝자, 끝순위, 땡칠이, 종말이. 제일 황당한 게 뭐냐? 섭섭이야. 섭섭이 선교사님들의 섭섭이 갈로 열고 영어로 사로풀이라고 거기다가 했더라고요. S-O-R-R-O-W-F-U-L. 사로풀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I am sorry예요.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I am sorry. 이게 조선시대예요. 이게 헬조선이지. 어떻게 여인의 이름이 I am sorry예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덕성여대 설립자 되시는 차미리사 여사예요. 이분이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에이 딸이 나왔네? 섭섭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앞에 6째까지 다 일찍 세상을 다 떠나. 난상 끝에 죽기도 하고 병 들어서 죽고.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야 제발 아들 낳아야 된다 아들. 7번째 그렇게 학수고 됐건만 딸이 나왔네. 그래서 이름을 섭섭이라고 지은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이름들이 다 어떻게 바뀌어요? 다 이렇게 바뀌어요. 누구 덕분에? 선교사님들 덕분에 바뀐 거예요. 오늘날 여성 인권의 이 신장은요 다 선교사님들 덕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름이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많이 느껴지죠? 영어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에스더도 있고 도르카는 이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구제 많이 하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분은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 1900년에 평양에 50살 난 아줌마야. 근데 선교사님 만나서 드디어 세례를 줘야 되는데 자 세례 줄 때 문제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름을 얘기할 때 1순위에게 말순위에게 끝순위에게 종말이 땡칠이에게 섭섭이에게 세례를 주노라. 야 이름 바꿔.
이름을 못 바꾸니까 내가 바꿔줄게. 그래서요, 세례식 할 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세례를 하고 옆에 사모님이 물을 같이, 그죠? 옆에 받치면서 같이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종이 쪼가리를 여인들한테 주는 일을 했어요. 이 사모님들이. 그 종이 쪼가리를 펴면 뭐가 있죠?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1900년에 평양에 이름 없었던 이 아줌마. 이 아줌마는 이런 이름도 없어요. 이름 자체가 없었어. 근데 도르카라 이름을 딱 명명해 주고 나서 내 이름이 도르카다 하면서 50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선교사님 잘 만나서 드디어 내 인생에 꽃을 피웠다고 엉엉 울면서 간증하는 일이 1900년에 있었어요. 오늘 밤에 감사 만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우리 감사할 일이, 이것만 봐도 감사할 일이 넘치는 거예요. 때를 잘 만났잖아요. 놀래야 돼, 놀래야 돼. 제발 안 놀래니까 제가 놀래라고 이렇게 이모티콘을 다 준비했어요. 대학교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진짜 놀랍니다. 이 정도인지 몰랐거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가 없이는 발전도 없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자유가 없이는요, 발전 없어요. 그래서 반만 년 우리는 늘 가난했어요. 늘 굶어 죽어가고. 조선시대 때는 늘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는 그런 일이 왜 벌어지죠? 체제 문제입니다. 체제 문제. 왕이 통치를 잘하고 못하고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체제 자체가 왕조 체제, 군주 체제를 뒤집어 엎어서 자유민주공화제로 자유민주국가로 건국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경제성장, 발전, 번영과 부국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저는 이제 목사하고 또 우리 특히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무엇보다도 한국 근현대사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만 자유가 없이는 발전도 없고 더 나아가 자유가 없이는 뭐도 없다? 구원도 없어요. 아니 예수 믿으라고 백정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노비한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인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가까이도 못 가요. 남녀 질서 부동석인데 전도를 한들 교회로 데려올 수 있겠어요? 여기 인사동에 승동교회라고 있죠. 백정들의 교회 아닙니까? 백정들이 와서 막 예배를 막 드리니까 거기 양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터줏대감 모양으로.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야.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사무엘 무어 목사님. 백정들하고 난 예배 절대 못 드리겠다고.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저 귀퉁에다가 백정들 지성석이라도 만들어서 앞자리 못 오게 해주세요. 못합니다. 그래서 에이씨 하고 지네들이 나가버렸어.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참 구원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바로 선교사님들은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 땅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의 눈물을 뿌렸겠습니까? 이 흑암의 땅, 그늘진 땅, 자유가 없는 이 땅에 인권의 완전 사각지대. 오늘날 북한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땅에 이런 외국인들이 한 명씩 들어오는데 이들을 이끌어 누구라고 그러죠? 선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도 아펜젤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분 한 138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 오셨을까요? 태평양 건너 2억 만리 이 나라에 이 조그만 코리아 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전도하겠다고 내 평생을 내가 저들에게 내가 드리리라. 20대 평균 수명 20대 중반에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데 2018년 지금까지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4,300여 명입니다. 4,300여 명. 예.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뿌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치는 뭘까? 구원이죠. 다른 말로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예요. 자유. 저는 자유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유를 펼쳐봤어요. 제일 선교사님들이 주목했던 자유는 뭘까요? 무슨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 김태훈 우리 변호사님도 얘기했죠. 저도 늘 북한 인권 관심이 참 많은데 인권 회복은 영혼 구원에 앞선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둘째치고 거기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습니까? 양심의 자유, 무슨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전도는 고사하고 뭐. 그 땅에 뭐가 먼저 필요할까? 자유를 선사해야 되겠죠. 자유를. 우리 이하람 박사님도 자유통일의 정의를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북한의 2,400만 저 동포들한테 선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통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참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1885년 4월 5일 재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기 직전에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주옵소서? 자유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있죠. 이게 양화진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자유를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시작을 하죠. 중구 정동의 정동 제1교회, 당시엔 베델교회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배제학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유의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 개념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한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인 글로벌 학교예요. 글로벌 미션 스쿨입니다. 이 학교에 누가 들어오죠? 이 날짜가 사실 반만년의 역사에 참으로 자유가 없었던 이 5천년 역사 속에 한 줄기 이러한 자유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하는 신호탄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승만의 배제학당 입학이었어요. 저희 교회도 배제학당을 운영합니다. 저희는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날 저희는 성경학교를 매주 합니다. 우리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교육자 전사님이 아이들 버전으로 교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해서 아이들한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반부는, 후반부는 한국 근현대사를 가르쳐요. PPT와 이런 영상들, 이런 시청각 교재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제학당에 이승만이 들어와서 자유에 대한 개념을 듣는 순간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제가 합성한 사진입니다. 원래 이런 사진은 없어요. 자유를 부르짖다가 배제학당 2년 졸업 이후에 어디 들어가죠?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 자유를 부르짖으면 돼요. 고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과정은 좀 복잡하고 깁니다. 건너뜁니다. 결국은 한성 감옥에, 지금의 영풍문고 자리죠.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5년 7개월 수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영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원래 철저하게 안 믿으려고 그렇게 뻗팅기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매일매일 고문을 받다가 보니까 자기의 죽음 이후의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제학당에서 졸면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책을 누가 좀 차입해달라고. 그래서 읽다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기 나의 나라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뭘까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1899년이에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이 언제 됐죠? 1948년 8월 15일까지니까 8월 15일까지 50년 동안을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내 기도가 아니라 내 건강 주세요, 뭐 고쳐주세요, 물질 주세요,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라를 위한 기도 50년 해본 적 있어요? 저도 북한 구원, 이 자유통일, 복음통일을 위해서 올해로 31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31년째. 그것도요, 항상 꾸준히 기도한 것도 아니야. 하다가 어떤 때 또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집요하게. 아세요? 프란체스카 여사의 증언을 보더라도 이분은 기도가 아주 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50년 동안을. 그러니 우리나라의 건국 과정이 다른 나라랑 같을 수 있겠는가? 또 이분뿐만이 아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땀 흘리며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싸웠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과정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 건너뛰겠습니다. 이거는.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에 그 과정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승만 개인의 회심과 신앙 성장이에요.
이게 다 기독교 신앙과 뿌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개인의 신앙 어떤 회심과 신앙 성장의 기간이 2년에 걸쳐서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1899년, 1900년. 2단계 전도와 양육의 기간입니다. 1901년, 1902년. 여기에 있는 한성 감옥의 양반들 40명을 몽땅 다 전도를 시켜서 회심을 시켰어요. 그 감옥 안에서 옥중 예배, 옥중 도서관, 옥중 학당, 별의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중재수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 조선의 가장 생지옥이 한성 감옥인데, 야, 여기는 한성 감옥은 생지옥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우스 오브 블레싱, 복당이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천국이 임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승만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변화가 됐어. 다른 사람이 변화됐어. 천국이 됐어. 이 생지옥이.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아, 조선에서 가장 최악의 생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었다? 복당이 되었다? 그러면 이걸 확장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선 전체가 뭐다? 헬조선이잖아. 그럼 이 헬조선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민족이 예수를 믿고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된다면, 이야, 반만년 동안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천국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록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분량의 집필 활동을 합니다. 그 원자료들이 지금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에 이렇게 강철로 된 이 두꺼운 이런 창고 안에 고이고이 지금 모셔지고 있죠.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1903년에 이게 뭐예요? 한국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 우리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을 향한 이 원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의 그 이상을 최초로 문서로 기록한 바로 사례가 이거예요. 이 내용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선진왕국입니다. 선진왕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선진왕국을 만들어야 된다. 미국과 영국과 같은. 또 하나는 뭐죠? 뒷부분에 뭐예요? 뭐 선교사님 나오고 뭐 미개한 인종들한테 전도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기독교 용어로 선교왕국이죠. 선진왕국을 뛰어넘어 선교왕국이 되어야 된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뭐예요? 글로벌 선진왕국이죠. 글로벌 선진왕국. 이 두 가지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글로, 문서로 기록한 최초의 바로 문건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1904년 11월 교회 경략이라는 글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이게. 자, 건너뛰고, 오늘은 뭐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좀 빨리 제가 또 서둘러서 좀 나가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 헌법에 해당하는 임시헌장이 제정이 돼요. 1조,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1조 뭐라고 됐죠? 읽어봅시다. 시작. 국가의 이념을 민주공화제로 천명을 한 거죠. 다음에 같은 해 9월 11일에 그 7개에 해당하는 임시정부가 여기저기 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9월 11일.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는데 거기에서 헌법을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을 합니다. 1925년 4월 7일 임시헌법에 제1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국가의 바로 통치 이념을 바로 민주공화제, 즉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것을 천명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나라의 국가 이념, 바로 통치 질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는 건국할 것이다. 그렇게 청사진을 만든 거죠. 자, 그렇게 잘 만들었는데, 자, 돌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눈 크게 뜨시고. 이게 뭐죠? 41년 11월 28일에 뭐예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라는 것을 바로 제정 공포합니다. 여기에서 참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왜? 우리 국가의 앞으로 통치 이념을 지금까지 잘 왔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앞으로 우리는 건국을 할 것이다. 그렇게 천명을 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41년에 이건 물론 헌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과 똑같은 권위를 가진 그리고 오히려 더 그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세워질 국가의 바로 통치 이념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끌고 가겠다라는 것을 구체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건국강령인데, 참 안타깝게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이 나라를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천명한 거예요. 자, 이 엄청난 반역적인 문서를 제정한 주역들이 누굴까요? 전체 바로 주석으로 당시에 임명되었던 김구 선생과 함께 6명의 국무위원들이 바로 그 주역들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제가 어떤 게 있는지. 이거 지나가시고.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인 선언이다. 사유제도를 어떻게 표현하죠? 문란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아셨어요?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역사적인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은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이다. 앞으로 나라가 건국되면. 다음에 건국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경제체제는 국민 각계의 균등생활을 확보함. 이 뭐예요? 이 사회주의와 같은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생산기관의 공고와 수단을 국유로 한다. 재벌기업들의 모든 재산을 다 환원환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국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공유제, 이따위 소리들을 요즘 나오잖아요. 다 여기 이런 게 다 그 뿌리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국유를 하겠다. 거기에서 최악의 조항이 바로 이 다조항입니다. 몰수한 재산은 어떻게 하겠다? 빈농과 일절 뭐예요? 프롤레타리아라고 말하는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에 충공함을 원칙으로 하겠다. 국가가 다 수거해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산자들한테. 이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방 직전에 4년 전에 이것을 재정 공포했어요. 당시에 해방 직전에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겠죠. 당시의 전 세계적인 상황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채 다들 우르르 그냥 그게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토피아인 줄 알았어요. 숨은 이빨을 못 봤던 거예요. 유일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봤던 분은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우남 이승만 박사님이었어요. 그분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상 집단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 혼자서 반공선언과 함께 투쟁을 하시고 그렇게 오셨지만 당시의 세계적인 대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항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따 하겠어요. 이런 배경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국가로 우리가 건국을 해야 되는데, 자, 당시에 해방 이후의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 자유민주국가로 건국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 2%밖에 안 됐어요. 최악이었어요, 최악.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건국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이 다 누구다?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공산주의. 해방 이후에 정당들이 우후죽순 난립합니다. 한 달, 두 달 사이에 몇 개나 세워졌을까요, 정당들이? 65개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상관 안 해요.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건국하겠다고 다 나를 따르라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박헌영, 여운형입니다. 둘 다 뼛속 깊이 공산주의자입니다. 여운형을 중도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부로 수정하십시오. 이 사람은 뼛속 깊이 공산주의자입니다. 박헌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운형이가 왜 골수공산주의자일까요? 하나만 예를 들면 1922년에 1월 21일에서 2월 2일까지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 안에서 극동인민대표 대회라는 게 열렸어요. 이 동아시아의 한국,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중국 5개 나라 공산주의자들 지도자가 144명이 모였어요. 그 중에 52명이 우리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비중이 높았던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에 여운형, 김규식이가 참여합니다. 레닌이 여운형이를 불러다 1대1로 지령을 내려요. 앞으로 한반도의 공산화 혁명은 좌우합작으로 하라. 좌우합작. 그 지령을 내렸어요. 민족주의를 내세워라. 대놓고 공산혁명 하지 마. 서둘지 마. 숨은 이빨 드러내지 마. 처음부터 공산화 막 하려고 서둘지 마. 민족주의자들을 다 섭렵해서 좌우합작으로 가라고
지령을 내린 게 레닌이에요. 그거를 떠받들어서 이렇게 해방 전에도 후에도 그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공산혁명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이 바로 여운형입니다. 놀랍게도 여운형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예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역사는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최초의 공산주의자 이동휘 1918년 연해주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 정당을 만들었죠. 최초의 공산주의 정당. 이동휘도 전도사였어요. 아세요? 제가 이렇게 목사지만 이 자꾸 역사바로 세우는 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다 뿌려놓은 이 판도라의 약한 상자들의 이 뿌린 씨앗들을 누가 그거를 다 제자리로 돌려놓겠어요. 최초의 공산주의자 3인방이 누구? 이동희, 여운형, 김규식입니다. 박헌영은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앞장서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해방 당일날입니다. 이렇게 방에 모여서 6, 7명이 뭐라고 뭐예요? 건국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는데 이때 해방 당일입니다. 여운형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공산혁명으로 일로 매진하겠다. 공산국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중도자파입니까?